정소항의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본선과 여러 정치 현안을 말씀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4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지난 3월에 출범한 전국적인 시민단체인 국민주권 전국회의 박승복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승복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뭐 저하고는 대학 시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학생운동 산후배로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석에서는 편하게 뭐 형 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저 방송인인 만큼 각각 의원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앵커님 이렇게 하는 아니요, 뭐 사회자라고 하시면 돼요. 뭐 이해 없으시죠? 예, 네, 이해 없습니다. 네. 먼저 우상호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대열에 동참시키셨었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불과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는데 유독 보수 진영 대통령들만 이렇게 탄핵과 파면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그 보수 진영이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권력을 쪽에 쟁취물, 그 쟁취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이건 내가 잡은 권력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 권력의 사유화 이런 기질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저희 진영은 봉사하고 어떤 가치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성과에 대한 그 관심들이 더 많은데, 보수 진영의 이런 이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쟁취한 권력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한다 이런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것도 역시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권력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희한한 여자한테 이게요 정말 지금 와서 이제 다 오래돼서 기억도 못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가서 마약 주사 놔주고 정신이 까물까물할 때 이번에 장관 누구 시켜야 돼? 막 이러면 그쪽 비서실장한테 얘기해.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서실장한테 최순실이 전화해서 언니가 이거 누구 시켜주라고 했으니까 임명하라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농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박근혜를 도운 이유가 그렇게 사유화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자기 딸 대학 보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전 자가 하는 짓을 보면, 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권한 딱 보니까 헌법에 계엄령 선포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내 맘대로 했는데 왜 난리야?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하면 이런 것보다는 그런 판단들이 앞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도 이번에 뭐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뭐 한덕수 뭐 김문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통령 해먹겠다고 나온 걸 보면, 아니 이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하고 총리한 자들이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또 해먹겠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는 이게 똑같은 기질이에요. 이거가 바뀌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제가 보기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예요. 예, 내가 쟁취해서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게. 니네 까불지 마. 뭐 이런 거죠. 뭐 의원님은 확실히 의원님이라 이 정치적 그 폭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좀 부드러운데, 저같이 이제 막 살아가는 사람은 막 세게 욕도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예, 참고로 우리 박승복 사무총장님은 본업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박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전국적인 시민 모임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과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네. 잠깐. 우리 국민주권 전국회의 아마 이 사무총장 이름으로 방송을 아마 제가 여기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버스 TV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주권 전국회의는 일단 이 시대 정신이 주권 재민이다. 시대 정신은. 그래서 그걸 실현하고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직체로서 건설을 했고요. 3월 15일 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입추에 접시 한 1,300, 400까지 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전국적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창립대회를 하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권회의는 국민이 우리 헌법 그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확실하게 그리고 수행할 수 있게 또 구현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함께 해나가고 참고로 좀 개인적인 것은 국민주권위원회 이거 국가기구가 그 아주 기초정부까지 내려가서 동단위까지 내려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건 좀 유명무실화돼 있고 소시 이게 이제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중심이 되고 또 조직화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독특한 분들인데요. 얼마 전까지 국힘당 중앙노동위원장 이성경 위원장님이 국힘당을 탈당하고 저희 주권회의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들어오셨는데 탈당 절차를 좀 거치시고 지난번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국민주권전국회의는 국힘당 당원들도 꽤 있습니다. 주권회의라고 하는 것,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여기에 함께 동의하시는 건강한 보수부터 여기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건강한 진보까지 다양한 굉장히 큰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 조직은 이제 겨우 2달 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서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국민주권이 그 침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겪었는데 모쪼록 그렇죠.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다시금 국민들의 자부심과 주권을 확인하고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기 기원을 네,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상호 의원님에게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발표가 네네네. 됐죠. 네. 이번 선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말씀.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3년 전에도요. 처음에 한 7, 8%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그게 잘 안 좁혀지니까 저를 급히 호출해서 한 30일 정도 일했는데 막판에 다 따라잡았어요. 역전한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새벽에 덜렁 네. 저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불과 3일 남겨놓고 이거 손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안철수 의원하고 상임위 같이 하면서 어디 해외 같이 갈 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하고 단일화 했으면 우리는 대접을 잘해주는데 그렇죠. 쟤네는 뭐 국무총리를 시켜줬어요. 당대표를 시켜줬어. 당대표 나오려고 하면 죽이고. 그래서 그쵸. 그거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 했더니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판단력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철수라는 사람이 보세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해 먹잖아. 계엄 선포되고 이 사람이 반대하고 뭐 이렇게 싸워준 건 자기 노선이니까 더 치고 그런 걸 당하려고 거기 가서 단일화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죠. 만약에 예, 맞습니다.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가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왜냐하면 그 0.73% 차이 그 아슬아슬한 차이는 사실 안철수 당시 후보가 누굴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아주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안철수 의원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근데 본인도 결국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안철수에게 네. 무슨 희망이 있어? 근데 선거라는 게 항상 이런 변수가 막판에 벌어지더라고요. 음. 이번에도 지금 유리한 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돼. 선거는 그렇죠, 예.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2, 3%가 확 왔다 갔다 해요.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1, 2%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말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역구에 가만히 있고 언론에 노출이 안 돼야 돼. 그 박지원 의원 유명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뭐요?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죽는다. 그렇지. 근데 이번 선거는 내가 보면서 어저께 선대위 발족식 하는데 난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선대본 중에 이렇게 폭넓게 짜여진 선거 대책 기구는 처음 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석연이란 분은 우리 정말 괴롭혔던 분 아닙니까? 유언 소송 내고 그렇죠. 그 우리 쪽을 매우 괴롭혔던 이제 보수 이론가인데 이분이 어제 딱 와서 헌법적 가치를 잘 지킬 사람이 이재명 후보고 그것이 통합의 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면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이 네. 예. 저는 진짜 뭉클했어요. 지난번에 질병청장 하고 나서 각 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주겠다고 다 했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한다고 그러고 교수 생활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제 딱 자기 선택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되게 찡했어요. 우리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무너뜨렸던 코로나 팬데믹을 코로나, 겨우 네. 극복했더니 난 그분이 그런 용어를 쓸 줄 몰랐어. 폭정과 내란으로 다시 또 시민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분노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제가
저 의료인 출신인데 저런 얘기.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굉장히 폭넓은 선대위. 그러면서 또 실무 라인은 또 3년 전에 너무 방만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슬림하게 짜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에는 선대 기구도 아주 잘 짜여졌다. 위 지붕은 폭넓게 짜고 밑에 기둥과 실무적인 역할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놔서 저는 아주 되게 이번에 캠프도 굉장히 출발을 잘하고 있고 지금 접경 지역 그러니까 어려운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포천부터 연천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철원 이렇게 쫙 도는데 강원도 선거 때는 거기 못 가요. 본선 때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미리 좀 돌잖아. 이것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있으면 뭐 하겠어. 그렇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화해서 나 자 좀 달라고 할 텐데 그렇죠. 얼른 떠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주민과 만나고 경청하겠다. 예. 이거는요 보수가 볼 때는 좀 속탈 겁니다. 보수 인사들이 앞다투어 이재명 캠프로 들어오고 그렇죠. 후보가 쫙 전국을 미리 돌고 이제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보수의 영토까지 쫙 들어가서 이 먼저 선공을 막 하는 이런 게 아주 짜임새 있게 지금 잘 가고 있어서 저는 되게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잘 돌아가고 있다. 아주 되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주자의 자신감 그런 거로 보이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후보가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고 안정감도 있고 확실히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세 번째 도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세 번의 도전, 두 번을 실패했던 후보로서의 신중함과 고뇌가 있죠. 저는 굉장히 요즘 우리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행보가 과연 대통령감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네. 굉장히 아주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전에 제가 저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난번 3년 전 선거 때 이재명이가 질 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재명은 이악스럽다. 꼭 해야 되면 어떻게든 그걸 해내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악스러움이 있는데 저것만 누그러뜨리고 저것만 좀 풍요롭게 만들면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지난번 그 MBC 100분 토론에서 보면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저 사람의 이악스러움이 사라졌구나. 그 아주 굉장히 높은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패널들과 함께 주고받고 밀고 당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설득해내고 상대방을 견인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품위가 있었구나. 저런 품격이 저 사람 속에 잠재해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이악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졌었는데 그게 딱 걷어지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이제 그 고민이 뭐였냐면 이 내란의 이 와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30% 후반에서 40% 초반대 박스권에 딱 갇혀갖고 2개월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런 판국에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도 70%고 정권 교체 비율도 60%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38, 39, 40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한 예. 2개월을 요즘 최근의 조사를 보면 40% 중후반대까지 예.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때로는 뭐 50% 나오는 것도 50% 있어요. 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시 나중 좁혀집니다만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건 뭐냐면 비호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전략을 오래 담당해서 여론조사를 오래 봤던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이거 대단히 희망적이다. 뚫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보인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 있는 행보. 네, 예. 그다음에 경제를 강조하고 어떤 형태로 성장 우선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나눠 갖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유연함,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요. 이재명 대표를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아닌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예. 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 물론 좀 저 같은 좀 원조 진보들은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해해 줘야 돼. 그렇죠. 예. 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의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탄핵 이후에 이 국론 분열이라는 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더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 요소예요. 어쨌든 컨셉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컨셉 자체가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편해졌어. 편해. 따뜻한데 편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실용 또 그 중도 확장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그 박정희 묘성가를 참배를 했다 그때 막 당 내부에서 뭐라고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꼭 참고 있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 아니 뭐 박정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승만 묘소 간 거에 아, 대해서 예. 일부 의원들이 저기까지 해야 되냐. 박정희, 박태준은 몰라도 왜냐면 이승만 건국론 때문에 우리가 좀 쟁점이 됐었으니까. 근데 참아주고 어쨌든 저분이 통합 행보니까 이승만의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나도 네.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잘하신 거죠. 근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집권할 때까지는 꼭 참고 믿고 가자. 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해체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해체는 아니고. 아닙니까? 해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한 학자들 전문가들이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돕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집권을 해서 갈 때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분들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몇백 명이 모인 건 그건 축하할 일이고 좋은데 거기서 발표한 내용들의 일부가 민주당이나 후보의 결과 상의하지 않고 발표된 내용이 있으니까 긴장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싱크탱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싱크탱크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싱크탱크를 해체하는 건 아니고 선대위는 선대위의 정책본부는 따로 짰기 때문에 싱크탱크는 싱크탱크대로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내시고 그중에 좋은 걸 전달해 주시면 선대위의 정책본부가 그걸 공약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일부 결이 좀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또 거기를 누르면 그럼 학자들이 말도 못하나? 학자들은 그렇죠.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네. 꼭 한 가지 목소리만 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너무 예민하게들 반응하지 말자. 유정일 선생 오랫동안 학자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근데 그 형님이 약간 좀 톡톡 튀는 맛은 있어. 그러나 그런 걸 너무 누르면 학자들이 삐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예. 거기는 거기대로 다양한 식견과 경륜들이 발휘되도록 하고 채택은 후보와 후보 캠프가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공약으로 담으면 되는 그렇죠. 것이지. 맞습니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형님들이신데 내가 교수님들도 마음껏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만들어 주세요. 거기 뭐 저희들 후배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 학생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나중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다 받고 그리고 이런 게 훌륭한 친구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의외로 인재풀이 협소해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의외로 많은데 이제 일부는 농공행상도 해야 돼요. 예, 그러겠죠. 일부. 예. 그러나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또 그런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이 네, 필요하니까 그럼요. 예. 그런 인재 풀로도 나중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경고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건 너무 자리를 바라고 이재명을 돕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는 알아서 그에 합당한 또 이런 역할들을 부여할 텐데 뭐 지금 뭐 누가 장관 한다더라. 예, 벌써 누가 뭐 청와대에 뭘 맡는다더라. 이런 얘기 뿌리는 사람들 100% 사기입니다. 예. 예, 이거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제가 3년 전에 모셔봤는데 미리 자리 안 짜는 분이. 내가 3년 전에도 물어봤어. 이게 지금 1-2% 싸움인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자리에 좀 염두에 두신 분들이 좀 있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자리 바라고 뭐 이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예. 뭘 짜놨다더라 이재명 후보 뭐 경기도팀이 뭘 했댔다 자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이제 물어본 건데 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뭐 뭘 짰대더라 누가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다 풍설이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실력으로 증명해라. 전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정치는 결과로 말하고 성과로 증명해라. 그냥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혹은 지금 이 캠프에서나 아니면 대선 국면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실력을 증명해내서 또 선대본도 공동하시잖아요. 이제 선거 때마다 뭐 대선 때마다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옆에서 그때 한 달을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밖에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악마화돼가지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너무 나쁜 이미지에 노출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정치 검찰에서 너무 오래 시달렸고. 그렇죠. 예. 지금 보세요. 다 무죄 아니에요. 다 무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되지만 저 검찰은 반드시 해체돼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아니 저거 기소청으로 만들어 나는 원래 되게 온건한 사람이에요. 가격한 거를 별로 안. 근데 나는 저 검찰은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네. 나쁜 짓을 또 언제 할지 몰라. 그래서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보복이 아니에요. 네, 개혁 과제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보면 매우 현명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아주 많아. 특히 워낙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저는 아주 신뢰합니다. 잘 네. 돼서 좋은.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그 성남에서 같이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판에. 아니 저는 필세인데. 전혀 갑자기 거리가 실제로 멉니다. 갑자기 확 부각되는 거 같아요. 전혀 거리가 요즘 멉니다. 성남에
계엄에 살았다고만 해도 실세야.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저는 전혀 농담입니다. 그리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 보복과 단죄는 구분을 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그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지지자들이 안심을 하고 예. 그래도 될 거예요. 아, 잘못한 놈들은 처벌해야죠. 그럼요. 예. 계엄에 참여하고 진짜 내란을 모의하고 한 놈들, 그렇죠. 예. 실행한 당연히. 놈들은 그건 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네, 다 그럼요. 처벌하되 그 이외에 어쩔 수 없이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따랐던 그런 뭐 저 말단의 장병들이나 네. 일선 지휘관들까지는 네, 건들면 안 그럼요. 되고 네. 또 우리가 뭐 국민의힘 해체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막상 또 어떻게 당을 해체하겠어요. 국민의힘 해체는요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심판함으로써 저 보세요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잖아요. 국민의힘 예. 깨집니다. 깨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갈 길을 잃은 국민의힘이 친윤파와 반윤파가 깨집니다. 근데 선거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다음 그렇죠, 선거 예. 이러고 그냥 그대로 가죠. 역시 친윤 주도권이 그 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를 승리를 해야 되지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네.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란 세력에게 엄정한 심판에 내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게 진짜 해체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힘당 앞에 가서 요즘 맨날 그 내란 정당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근데 그거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은 보면 광장의 목사님이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아주 정말 언제부터지? 꽤 됐잖아. 1년 됐나?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부터는 2023년 12월 6일부터는 한남동 김건희가 사는 관사 앞에서 딱 200m 거기서 그 김건희한테 뭐 아마 현역 목사로서 그렇게 쌍욕을 하는 목사는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별명이 땡목이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저한테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목사님 이제 욕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이미 욕을 한 10가마 정도 해놓은 게 있어서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래. 근데 요즘 제가 아주 이재명 후보처럼 품위와 품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욕을 한 마디도 안 하잖아. 벌써 몇 마디 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방송에서 욕하면 원래 되겠습니까? 박 목사가 신앙심이 깊고 예수의 삶을 대신 배워서 살겠다고 결심한 지 오래됐고 근데 현실이 하도 개판이니까 이제 신앙인의 분노를 대신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갑자기 칭찬으로 고맙습니다. 욕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오늘 또 해야 될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동훈 공수처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3월 12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 또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 지기현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지 네, 않습니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곧 임박한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도 탄핵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있었고 또 유시민 작가는 얼마 전에 그 민들레 언론 칼럼을 통해서 지기현 판사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걸어 그 형님, 그런 말씀 네, 그 형님 저지가 전 재미있어요. 네, 어쨌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막그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대변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 준동하는 이 법꾸라지들의 그렇죠, 이 예. 여러 이 시도들을 무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는 맞는데 사실요 이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사실은 그걸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열렬하게 기대하냐면 그분이 되어야만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후예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건 절망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아마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아마 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결국 이건 희망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개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법꾸라지들의 행태도 보면서 확 분노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바로잡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바로잡히기 맞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래서 예. 기승전 대선 승리.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것도 완벽한 승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기현 판사도 적당히 땅에 압력을 가해주는 건 좋지만 죽이자고 덤벼드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 이게 맞아요. 지기현 판사만이 문제 아니라 법원에 있는 전체 판사들이 또 그걸 또 갑자기 동료의식이 생겨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 정치를 하면서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만을 혼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로 생각해서 네, 맞아요. 화를 내면 개혁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되더라고. 이게 정치를 해보니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데서 개혁이 참 혁명보다 어렵구나. 참 그런 네,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한 행위는 같은 판사들 안에서도
몰라도 근데 행정처장이 그러잖아요. 행정처장의 발언을 보면 지기현이 잘못 판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판사들은 다 독립적이라 그렇죠. 말을 이렇게 못할 뿐이지 당황한 거예요. 그때 법원들은. 근데 그렇죠. 그러면 예. 법원 안에서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에 당황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이제 평가가 끝난 거잖아요. 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고 저기 뭐야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네. 그리고 검찰이 진행자 교체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예. 대신 전달하는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 지금요 저 내란죄에 관한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예. 이거를 증거에 의해서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죄 판결을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네. 사실상 유죄 판결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 그렇죠. 기각을 노리는 거죠. 뭐 절차상 하자가 뭐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게 불가능, 있어요? 불가능.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워낙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근데 그게 근데 이제- 본안 판결에서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저는 그거는 0%의 가능성도 없어요. 1%가.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에 대선 때도 활동을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일부는 지기현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미 공수처 수사는 들어가야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탄핵해봤자 기각돼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판단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운이가 탄핵하자고 할지 몰라도 제가 탄핵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웬만한 탄핵을 다 사유가 없으면 했다가 기각당하면 탄핵을 추진한 쪽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탄핵의 권한이 국회에 있지만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럼 탄핵이라는 제도가 희화화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괴롭히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탄핵 사유를 분명히 조각해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을 때 물론 반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심우정이가 난 너무 얄미웠지만 심우정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지금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건 사실 그거는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 판단을 대법원에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란 제도는 너무 명백하게 끈해나 윤석열처럼 이럴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도 정권 교체된 이후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좀 사법 개혁을 하는 그 사법의 그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정말 상식적이도 않고 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살짝 비틀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럴 때 국민들은 과연 거기에 아무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사법 시스템, 사법 구조에 우리 주권자들이 참여할 길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겨우 이제 어쩌저쩌 해서 이제 배심 국민 참여 재판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적으로 이번 기회에 참심제나 혹은 배심제가 정확하게 같이 들어가서 함께 일반 아무도 그 신경 쓰지 않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사법 개혁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딤돌로 저는 이 지기현 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예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요 이렇게 봐요. 어떤 조직에 속한 어떤 특정인이 어떤 잘못된 예를 들면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이 더 우선할 거냐 아니면 그 자를 응징하는 행동할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네.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도 개혁은 시간이 더디고 특정인을 응징하는 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게 느껴질 빠르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제도가 합당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맞아요. 보복이나 복수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면 답답한데 왜 국회나 이런 데서 제대로 안 돌아가느냐의 상당 부분은 여러 양면이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내란 수괴는 그 석방이 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범들은 지금 구속돼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 분노를 어차피 하는 거죠. 평생 무기징역으로 징역을 살 사람이니까 그냥 마지막 소풍 즐기라고. 지금 네. 뭐 요즘 탈옥해서 한 50여일 지났는데 곧 들어갑니다. 뭐 그러긴 뭐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어차피 남았고. 정권 바뀌면 또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대선에 도움이. 네. 솔직히 전혀 이건 내가 도- 정략적인 얘기 안 네. 하려고 그랬는데 정략적으로도 저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또 보수가 동정 여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저렇게 활보하고 나대고 김건희가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야 지금 어디 쇼핑 갔다 더라 저거 어디 감옥 안 가냐 이런 분노가 치받치게 훨씬 더 심판 정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거 몇 시까지 해요? 이거 뭐 이렇게 오래 해요. 조만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헌법 84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등장이 됐는데 네. 얼마 전에 TV조선 단독으로 대법원장 그러니까 지시로 헌법 84조를 대법원이 재해석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니면 이제 재직 중에 형사 소출 당하지 않는다. 이게 84조인데 그 핵심은 소출을 재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거냐 아니면은 기소만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왜 이런 검토 지시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다른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남아 있는 네, 재판이 4개 남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4가지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건 해석을 어떻게 내리는 거는 아직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할 때 대법원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재판을 하게 하는 거냐 중단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려주지 않고서 니네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직위원 판사 같은 사례가 또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재판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선을 주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재판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 이 소추라는 건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건 저는 당연히 재판은 중단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판단들을 어떻든 재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하급심이 따라가지 네. 직위원 판사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추라는 표현에는 결국 정신이에요. 정신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단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벅부라지들이에요. 그 정신을 그 취지가 뭐냐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고 수사받고 그러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직무에 그래, 충실하고 내란과 외환자가 아니면 그렇다면 그 정신은 설사 임기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되었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가 시작되면 이 사람이 국정 운영에 전념을 다하도록 모든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꾸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대법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전두환 노태우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때 판결 내용이 뭐냐면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그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책이 안정성을 예. 보장하기 위해서 84조가 제정이 된 거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거지. 뭐 수시로 재판정 불려 나가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논쟁에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논쟁할 수는 있어요. 결국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으로 끝내야 돼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헌법은 모든 것을 최종심에서 유권 해석하고 결정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막 떠들다가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하니까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 불안해하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으나 대법원이 신속하게 그런 해석을 내려줘서 국가를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또 무슨 음모야? 또 왜 이런 이렇게 불안해할 수는 있으나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빨리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겪고 난 이후에 애국민주 시민들은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캠페인 기간에도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안도 있고 좀 짜증도 있고. 다 있죠. 사실은요. 사실은 짜증이에요. 뭐냐면 네, 짜증이에요. 예. 솔직히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도 여러 번 받아보고 그러면 국회가 열리거나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어서 제출하면 대부분 연기해줬어요. 그렇죠. 예.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왜 이재명 대표는 봐주냐? 왜 재판을 천천히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나경원은 지금 5년째 안 해요. 5년째. 그 얘기 나경원은 5년째 안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열받아. 그거 그냥 100% 유죄거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진짜 열받아. 근데 그거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나경원이 국회의원 해먹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 도망가. 그래- 어쨌든 그런 고통이 있지만 대선 잘 치러서 빨리 끝냅시다. 아니 어떻든 슬기롭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4월 4일 11시 22분에 그 선고 파면한 선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찾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확장해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마음을 좀 모아주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정치 쟁점을 협상과 타협에 의하지 않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네. 지금 같은 그 사법의 정치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율사 출신이 90분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국민의 30%가 율사야. 이번에 보니까 네. 법률가들 네. 물론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들은 다 훌륭해요. 네. 근데 너무 법률가들 많이 쓰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야.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뭐 그런 세세한 얘기보다 예. 국가의 전체 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네, 그럼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네, 생각하지 말고 예. 성큼성큼 앞으로 네. 나갑시다. 예, 야. 오늘 대담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긴 시간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박승복 사무총장님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식과 새로운 정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꼭 투표를 하시라는 말씀 새삼 올리면서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